안녕하세요. 한국시민운동 연대기 두 번째 강좌입니다. 첫 번째 강의가 민주화 이전 저항적 시민사회의 태동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강의는 민주화 이후에 시민운동의 등장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87년 민주화가 가져온 가장 1차적인 변화는 바로 정치 환경의 변화겠죠. 민주화가 되면서 자율적이고 합법적인 정치 활동의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혁지향적인 그런 세력의 일부가 제도정치 영역 내로 진입을 해가기도 했지요. 말하자면 사회운동이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제도화된 수단과 또 제도 내에서의 연대할 수 있는 동맹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환경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민사회 내부의 상황과 단체들의 양상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율적 시민사회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됐죠. 또 뿐만 아니라 운동 조직과 의제들이 더욱 분화되고 또 제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기도 했고요. 새로운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관계 또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장을 거시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는 단체들의 다양성의 증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 영역의 다원성의 증가가 이미 민주화 직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00년대에 자주 얘기한 운동의 다양화, 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긴 역사적인 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직후에 가장 먼저 폭발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시민운동이라고 부르는 그런 운동들이라기보다는 바로 노동운동이었습니다. 87년에 이른바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 전국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노동쟁의 빈도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수십 년 동안 탄압받고 금지되어 왔던 자주적인 노동조합들이 이 시기부터 대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지역별 노동운동 또 산업별 노동운동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어떤 노동운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둘러싸고 많은 토론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기에는 기업별 대공장 노조들의 연합체도 발전을 해갔습니다. 대우의 대노협이라든지 현대의 현총련이라든지 이런 약자들로 불리곤 했었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대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1990년에는 7, 80년대 제1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던 민주노조 운동, 그 전통을 계승하는 중요한 전국적인 노조 연합체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전노협,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이죠. 하지만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조직화 그리고 연대적인 산별노조 연합체의 확립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유독 노동운동을 비롯한 그런 민중운동에 대해서 정권과 또 기업들의 탄압이 계속 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 내부에서도 이미 이때부터 말하자면 87년 민주화 이후 때부터 한편으로 대기업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고숙련의 남성 노동자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 밖의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 이른바 노동시장의 분절이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87년에서 89년까지 짧은 고조기 이후에 한국의 노동운동은 다시 침체되었고요. 노동조합 조직률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1997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그죠? IMF 위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노동자들이 전반적인 고용 안정과 협상력이 크게 약화가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노동자들 가운데에서도 기업 규모나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노동자들 내에서도 균열이 깊어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처럼
노동운동은 민주화 이후에도 적대적인 환경이 지속됐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주화 이후에 한국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수는 매우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뿐만 아니라 2000년대 와서는, 그리고 2010년대까지 가면서 더더욱 한국 시민사회 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추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한편으로 노동운동의 침체, 다른 한편으로 더 넓은 시민사회 전반의 빠른 성장이 대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과 계급 또 불평등의 이슈가 민주화 이후에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2000년대의 급증세를 주도한 것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부문의 시민사회 단체들이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부문운동 단체들이 불평등과 분배정의 문제를 점점 더 중요시해온 그런 추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록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감소하거나 정체됐지만 노동과 불평등의 주제, 또 사회적인 정의라는 주제는 많은 사회운동, 시민운동 단체들이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방금 우리가 보았던 1990년대, 2000년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성장 과정을 대표하는 용어가 바로 시민운동입니다. 민주화 직후인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 정도까지 이르는 불과 몇 년의 그 기간 동안에 시민운동이라는 명칭과 더불어서 새로운 운동의 정체성, 그리고 운동의 지향이 빠르게 형성이 되고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시민운동의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처음 등장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중요한 구분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법은 1980년대 후반에 처음 나오던 그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와 운동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런 구분이 온당한 것인지 평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간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 9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운동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변화의 인식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많은 것이 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운동이라는 이 용어에 각인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 시기에 특히 민주화 직전이었던 80년대 전두환 정부 시대에 혁명적인 민중운동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급진적인 변혁의 이념을 가진 그런 운동들이 발전을 했지요.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불법화되어 있었고요. 국가 권력과 폭력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고 소수 활동가들의 지하운동으로 전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화된 정치 환경에서는 구조적인 변혁의 전망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하더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법과 제도의 개혁을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새로운 문제의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이고 개방적인 운동으로 최대한 많은 시민의 공감과 지지와 참여,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민중운동이라고 불렀던 그런 운동들은 그렇다면 불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것이었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지요. 다만 여기에 이제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그런 운동들이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운동 전반의 변화를 먼저 선도적으로 주창하고 실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화 이후에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운동들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장에서 커다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양한
부문운동들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 1강에서 보았듯이 권위주의 시기 동안에도 운동 부문의 다양성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다 또는 민중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많았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운동들은 과거와 같은 민주화다, 사회적인 정의다 이와 같은 큰 목표를 여전히 공유하고 있었지만 강조점이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즉 권위주의 시기의 그런 큰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각 부문들의 독자적인 이념과 의제 그리고 목표 전략이 이제는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정립된 운동 부문 그리고 당시에 설립된 주요 단체들이 오늘날까지도 한국 시민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연합,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등의 중요한 단체들이 불과 몇 년 이내에 모두 설립이 됐고요. 그 밖에도 각 부문에서 당시에 큰 기여를 했던 수많은 단체들이 꾸준히 연대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연대체의 결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운동은 대체로 이제 이 민주화 운동하고 계급 운동, 특히 이제 노동계 쪽에서 그 운동이 사회 변혁 운동으로서 중요한 중심축 역할을 했었는데 경실련이 지향했던 바는 뭐냐 하면 주부들이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사회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그러한 데몬스트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합법적인 운동이 돼야 된다. 합법적인 공간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순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게 이제 시민운동이 해야 될 바다. 시민들이 직접 주인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운동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이제 기치를 걸고 시민운동을 시작했었죠. 정치적인 민주화장이 어느 정도 열린 상태고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으로는 불균형 압축 경제 성장을 쭉 해왔었잖아요. 그 모순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게 다른 얘기로 하면 시민운동에 대한 수요가 이제 사회적으로 꽤 높았던 거죠.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추구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좀 전문가들이 참여가 많았어요. 초창기부터 그 경제학 쪽에서는 서울대 변영인 교수님의 그 학현이라고 하는 연구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성장 지상주의에 반해서 그 분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축이 돼서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여러 주제별로 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우리 경제가 60년대부터 재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라서 압축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1980년대 후반쯤 오면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일자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자금 흐름이 상당히 이게 풍부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쪽으로 이제 많이 가는 거예요. 상당히 부동산 투기가 심각해졌죠. 그러한 금융실명제 문제, 한국은행 독립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소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가죠. 그러면 이제 정책실에서 실무자로서는 각 소위에서 선생님들이 정리한 내용에 기초해서 경실련의 입장을 이제 정리해서 대외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운동을 주도했던 당시에 사무총장이셨던 그 서경석 목사님이 운동에 대한 열정, 그 운동력이라고 하죠. 그게 거의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이셨어요.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이 뒷받침된 대안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문제, 나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 또 내 이웃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고민할 수 있었고 직접 내가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보이스가 그 시민운동의 채널을 통해서 실제 사회의 반향을 일으킬 때에 저 짜릿함, 또 자부심, 긍지 이런 부분들이 꽤 있었죠. 이와 같은 시민운동의 등장과 확산이 좁게는 한국 시민사회 그리고 운동 진영의
또 넓게는 한국 정치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 폭력적인 시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작된 비폭력 집회 시위의 추이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우리가 나중에 제4강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오게 되면 한국은 불법 폭력 시위가 거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추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전 세계적인 그런 집회 시위, 시민들의 집단행동,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한국에서처럼 수백만 명이 모여서 때로는 대치를 하고 이런 큰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토록 비폭력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흔하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추이가 1990년대부터 바로 시민운동의 주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민운동이 이처럼 비폭력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이 호응을 얻었지요. 그래서 그런 호응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개혁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슬라이드에 보시는 운동들,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사회개혁 운동, 시민운동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들 중에서 아주 일부 사례만 제가 포함을 시켜 본 것입니다. 하나하나 몇 가지만 눈에 띄는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1980년대, 90년대에 핵발전소 반대운동, 집시법, 집회시위법 개정운동, 위안부 운동이 있었고요.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이 있고요. 국민생활 최저선 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이와 같은 것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2000년대에는 아주 중요한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호주제 폐지운동, 주민참여예산운동, 학교 급식 조례 제정운동, 보육지원 확대운동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 6월 항쟁 이후에 국회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시민을 위해서 작동하지는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국회에 대한 절망감이랄까 분노가 쭉 쌓여오고 있었고, 특히 IMF 이후에 경제 위기가 오고 홈리스가 생기고 실업자가 되는데 정치권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만 열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죠.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를 감시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모니터를 하기로 했는데 전국에서 한 40개 단체들이 모여서 진행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엄청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방청을 요구하다가 쫓겨나는 일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방청을 불허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당신들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다가오는 선거에서 심판하겠다 발표하게 된 거죠.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의 바로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총선을 준비하는 팀, 거기서 특히 낙선운동을 기획하는 팀을 만들게 된 거죠. 낙선운동이라는 게 당시로서는 어떤 형태로 하든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법치를 주장해 왔는데 그 불복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시민단체가 불복종까지를 불사하면서 낙선운동을 할 때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정말로 낙선을 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불복종을 감수할 이 운동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준비 단계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거였어요. 첫 번째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자. 그러려면 선거법도 개정되어야 하고 공천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공천 제도나 선거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리 침해더라고 굉장히 반응을 해서 우리가 얘기도 하기 전에 낙선 운동이 너무 이슈화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 전문가 전체들을 꾸려서 자문기구로 두어서 새로 개정될 선거법의 뼈대 같은 것을 계속 제안하게 해서 말하자면 이게 국내에서는 불법화되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고요. 일단 그 전까지 시민운동은 정책 제안이라든가 대안 제시 같은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낙선운동은 어쨌든 전국적 연대체를 시민단체가 꾸렸고 시민의 힘을 동원해서 실제로 낙선을 시키는 실력을 과시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시민단체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실력 행사 운동이었어요. 그 뒤에 이제 시민단체 연대회의라고 하는 시민운동의 연대체가 만들어져요. 두 번째로 보면 그 시기에 인터넷을 통한 운동들이 막 태동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낙선운동 사이트를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100만 뷰, 100만 명이 100일 동안 다녀갔다는 게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어요. 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간의 부패 사건을 싹 털어가지고 이른바 부패 인사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무언가의 리스트를 만드는 운동은 지금 선거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각 당에서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게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심사위 기준을 보면요, 당시에 낙선운동 세력들이 제기한 기준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공천에서의 시민참여제도를 모든 정당들이 채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공천에서 시민참여제도가 낙선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와 같은 운동들을 연구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를 들면 2010년대에, 2015년에, 2020년에 야, 이런 주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요.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운동들이 이 운동을 오랜 기간 동안 이미 벌여왔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묵묵하게 시민운동의 활동가들이 운동을 벌려온 결실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운동들 대부분이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실현됐거나 이후에 더 큰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시민운동의 발전기 내지는 절정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좁은 의미의 시민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많은 경우 시민운동이 주도해서 그리고 또한 시민운동과 또 정부 정당 간의 협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법과 제도의 개혁이 거의 모든 운동 부문에서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 긴급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기본권, 과거사, 진실규명, 경제정의, 젠더, 사회복지, 보건의료, 그리고 시민사회 지원과 활성화, 이와 같은 모든 영역을 포함한 그런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본 것 같이 시민운동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와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간 핵심적인 주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시민운동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오랜 독재 후에 민주화된 한국에서 정당들은 현실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 또 의제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지극히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대의제를 움직여야 할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정당이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민주화 직후에는 여전히 대단히 미약했다라는 이야기죠. 그와 같은 조건에서 바로 이 시민운동의 주체들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사회 각계 참여자 시민들이 이른바 준정당적인 기능을 수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의의 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지향하고 있는데 바로 그 대의 기구에서 대의를 반영을 해야 될 정당들이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시민운동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 개혁이 필요한 문제들을 짚어내고요. 그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기존 법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규명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법과 제도의 대안을
마련하는 일까지 시민운동이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문제의 진단, 담론 형성, 의제 발굴, 대안 제시까지 풀 코스로 시민운동이 주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시민운동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민운동 리더들이 정치권으로 옮기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일반 시민들, 문제 당사자들이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시민운동은 운동의 제도화, 전문화, 체계화의 기회를 살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권력과의 유착이나 관료화, 엘리트주의를 어떻게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한계들로 인해서 90년대 운동들이 담아내지 못했던 우리 시민사회의 거대한 운동적인 잠재성, 거대한 변화의 에너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2000년대의 새로운 시민운동들과 시민들의 참여행동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3강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